만약 이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갈등에서 가장 큰 패배자가 폭격을 당하는 GDK가 아니라 조용히 석유를 사들이는 나라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미사일이 이란을 강타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혼돈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은 통제할 수도, 대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거의 절반이 하나의 좁은 병목 지점을 통과하며 그중 상당 부분은 이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라도 사라지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곧바로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공장 가동이 둔화되고 운송 비용이 급등하며 에너지 안보는 순식간에 전략에서 위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서 연료 부족이 심해지면서 주유소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놓치는 반전은 이 문제가 단순한 석유가 아니라 지렛대라는 점입니다. 이란을 공경에 빠뜨리는 바로 그 갈등이 조용히 중국을 옥죄고 있습니다. 값싼 에너지를 차단하고 취약한 공급망을 드러내며 베이징이 수년간 피하려 했던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번 전쟁이 단순한 중동 위기가 아니며 중국 경제에 직접 타격을 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세계 권력 균형을 재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이란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으며 조용히 중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이 되어왔습니다. 2025년 중국은 매일 약 140만 배럴의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수치는 중국의 해상 수입 전체의 약 13%를 차지합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로 대부분의 다른 구매자들이 물러나면서 중국이 나서서 이란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단순히 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리하게 사들였습니다. 그 배럴들은 종종 시장 가격보다 20, 30달러, 나 저렴한 크게 할인된 가격에 들어왔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덕분에 베이징은 수십억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제재 속에서 어떻게 석유를 들여왔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란의 그림자 선단으로 석유를 옮기고 말레이시아 인근에서 조용히 선박간 한적을 했으며 복잡한 서류 작업으로 감시를 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효율적인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산둥의 피파 독립 정유소들은 저렴하고 중진료로 사업을 구축했으며 이를 디젤, 휘발유 등 다양한 화학 제품으로 정제해 경제에 공급했습니다. 이 꾸준한 저렴한 석유 공급은 정유업자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입 비용이 낮게 유지되면 모든 것이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공장들은 생산을 늘리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수출도 지속됩니다. 기반이 탄탄해 성장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흔들리면 전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란 전쟁으로 중국의 석유 생명선이 크게 흔들리면서 베이징은 비용 상승과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세계 석유의 거의 5분의 1, 이 흐르는 좁은 해협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는 분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이란산 원유를 중국으로 운반하던 유조선들이 미,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꾸준히 들어오던 저렴한 석유가 위험한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에게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위험입니다. 중국이 해상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약 37, 40%가 이 통로를 통해 들어오며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이란의 공급분이 포함됩니다. 모두 합치면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약 절반이 이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이 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영향은 즉각적이며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대안을 모색 중이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급달러를 넘어 급등했습니다. 이 혼란은 단순히 수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중국의 중동 공급망 의존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란산 석유 확보 과정이 모두 위험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엔 기뢰가 많고 이란의 고속 공격정이 유조선을 위협하며 드론이 원유 운반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통행 차단을 선언하며 테헤란이 이 요충지를 무기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통과를 시도하는 유조선들은 지연, 치솟는 보험료,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 대상이 될 위험에 직면합니다. 일부 선박들은 아프리카를 완전히 우회하도록 경로를 변경해 배송 시간이 몇 주나 늘어나고 훨씬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는 반면 다른 선박들은 분쟁 수역을 지날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아 그냥 정박한 채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위에는 현재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새 항공모함 전단이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하며 이란의 어떤 추가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로 페르시아만은 군사화된 체스판이 되었고 모든 유조선이 전투기, 구축함, 잠수함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원유가 간신히 운송되더라도 대금 지급은 제재와 점점 더 신뢰할 수 없는 음성 경로에 얽혀 있습니다. 한때 중국에게 전략적 이점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공급을 줄인 것이 아니라 그 공급을 가능하게 했던 시스템 자체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이제 이란산 원유 한 배럴 한 배럴이 기뢰, 미사일 공격, 그리고 미 해군 항공모함 3개 전단의 감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값비싸고 위험한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같은 소규모 정유소들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정기적인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종류의 원유로 전환하는 것은 간단하지도 저렴하지도 않으며 비용은 거의 즉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단순히 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저렴한 원유를 잃는 것입니다. 그 할인된 배럴들이 사라지면 전체 시스템에서 비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얇은 마진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정유소들은 갑자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일부는 생산을 줄일 수 있고 압박이 계속된다면 완전히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파급 효과는 실제 경제에 빠르게 퍼지며 특히 수많은 일자리가 생산에 의존하는 산업지역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이는 석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같은 좁은 해협을 통해 액화 천연가스, 즉 LNG도 운반되며 중국은 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LNG 수입국이며 그중 일부는 카타르에서 들어옵니다. 이 모든 선적은 이미 위협받고 있는 같은 병목 지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석유와 달리 가스 시장은 유연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대량의 가스를 쉽게 오해시킬 수 없고 비축량도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차질이 생기면 가격이 즉시 급등하고 그 영향이 빠르게 시스템 전체로 퍼집니다. 가스 부족 시 압박은 전력까지 확산됩니다.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줄어들면 전력은 더 비싸지고 신뢰성도 떨어집니다. 공장들은 단순히 비용이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량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일부는 아예 완전히 가동을 멈출 위험도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하면 정부는 선택해야 하며 보통 가정과 도시가 우선이어서 중공업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제철소, 화학공장, 수출 중심지는 대개 생산을 가장 먼저 줄입니다. 갑자기 비용을 올리는 것이 석유만이 아닙니다. 가스는 불확실하고 전기는 제한되며 전체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동시에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위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파이프라인이 꾸준히 육상 공급을 제공하며 국내 생산도 일부 지원합니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 투자는 일부 분야에서 수요를 서서히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도움이 되지만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는 해상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중동 해상 석유는 여전히 중요하며 에너지 다변화로 충격은 줄지만 단기간에 격차를 메우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최대 약점입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어떤 혼란도 단순히 비용을 올리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유량을 통제하는 자에게 주도권을 쥐어주는 셈이죠. 대안을 찾기 위해 중국은 러시아에 의존해왔습니다. 최근 중국 구매자들은 러시아 원유 구매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해 일부 위험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에도 대가가 따릅니다. 러시아산 원유의 대부분은 많은 정유소들이 처리하도록 설계된 이란산 중진류보다 더 가볍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종종 효율성 저하와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유럽 일부 지역이 중동산 공급이 더욱 불확실해지면서 같은 원유를 쫓고 있어 가격이 더욱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더 의존할수록 모스크바의 영향력도 커집니다. 이는 가격, 계약 조건, 정치적 기대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가 격차를 일부 메우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은 시간은 벌 수 있으나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국이 마치 여분의 블록이 없는 지정학적 젠가 게임을 하듯 천천히 궁지에 몰리는 모습을 즐기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누군가 판을 뒤집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중국의 석유와 달리 말이죠.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중국 에너지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베이징이 완전히 압박받을 때까지 에너지 시스템을 조일 수 있으며 이미 시작했습니다. 더 강하게 압박하려면 봉쇄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만 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은 개발금융공사를 통해 200억 달러 규모의 재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쉽게 말해 자격 있는 선박을 위한 금융 안전망입니다. 만약 유조선이 우방국으로 석유를 운송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위험을 낮추고
보험료를 저렴하게 만들어주며 화물이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파트너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도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 안전망에서 제외됩니다. 중국 유조선은 보장 없이 더 높은 비용과 공급 중단 위험에 노출됩니다. 베이징도 이 시스템을 즉각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글로벌 재보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몇 달이 아니라 수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유조선을 보호할 수 있는 해군을 배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미국 동맹국들은 워싱턴 보호로 석유 운송이 가능하지만 중국은 해결하기 어려운 병목에 직면합니다. 공세는 계속되고 압박은 커집니다. 해결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는 일은 중국의 히토류 무기 확대와 유사합니다. 당시 베이징은 히토류 독점 지위를 활용해 첨단 방위 시스템과 산업이 중국 공급망에 의존함을 워싱턴에 상기시켰습니다. 중국은 수출 제한으로 미국의 취약성을 일깨우고 분쟁에서 한계를 제고하게 했습니다. 이는 계산된 힘의 과시로 광물을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미국은 이번에는 에너지 수송로를 두고 같은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대규모 재보험 프로그램으로 개입해 미국은 동맹에 석유 공급을 유지하고 중국엔 더 큰 비용과 위험을 안기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보호할 수 있지만 중국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히토류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는 즉각적 문제입니다. 이 조치는 중국 정유업체에 즉각 타격을 주고 가격을 올리며 공급을 제한합니다. 미국은 자원을 통제하지 않고 통로만 장악하면 됩니다. 두 전략 모두 병목 지점을 협상 카드로 삼는 것입니다. 중국은 광물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수송로를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원은 다르고 시기는 다르지만 근본적인 논리는 같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힘의 게임으로 중요한 공급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규칙을 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병목 지점을 쥔 쪽이 지렛대를 줍니다. 이 경쟁에서 지렛대야말로 힘의 진짜 화폐입니다. 이제 이란의 중국행 석유 수출이 점점 줄어들면서 베이징은 플랜 B를 찾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대안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수년 동안 카라카스는 중요한 생명줄 역할을 하며 중국에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보내는 대가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중국은 한때 베네수엘라에서 하루 약 3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며 이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이 베네수엘라 통제를 강화하고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 정권을 무너뜨리자 완충장치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제재, 부채 재조정, 직접 압박을 통해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저렴한 원유를 공급하던 곳이 갑자기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베이징에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중동 불안정성에 대한 해지 수단이었습니다. 걸프 지역이 불안할 때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위험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해지 수단을 잃게 되면서 중국의 에너지 전략에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시기 또한 최악입니다. 이란의 석유 공급이 계속 봉쇄되자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의존하지 못하고 더 높은 가격과 제한된 선택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러시아 의존이나 워싱턴 영향이 적은 지역에서 거래를 모색하게 됐습니다. 두 대안 모두 과거 베네수엘라의 규모나 신뢰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전체 상황도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차단과 베네수엘라의 미국 영향권 진입으로 중국의 에너지 환경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공급망이었지만 이제는 병목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베이징의 대안이 악화되고 있고 워싱턴도 이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차단하는 동시에 이란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을 사실상 궁지에 몰아넣었고 양쪽 모두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이 상황은 석유가 아니라 세계 권력 게임에서의 지렛대에 관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잃는 것은 중국이 중요한 전략적 카드를 잃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란산 석유 문제는 단순히 공급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베이징의 글로벌 에너지 거래 재편 야망에 타격을 줍니다. 수십 년간 석유는 달러로 가격이 매겨져 왔고 이는 워싱턴에 막강한 지렛대를 줍니다. 베이징은 위안화로 더 많은 거래를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려 해왔습니다. 이란은 이 실험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재로 테헤란은 대안을 모색해 이란은 위안화 결제를 받아들이는 몇 안 되는 주요 산유국이 됐습니다. 이란산 원유가 중국에 할인 수출될 때마다 이는 경제를 넘어 달러가 지배하지 않는 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도적 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이 흐름을 바꿉니다. 전쟁이나 불안정이 오면 시장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 즉 석유 시장에서는 여전히 달러로 이동합니다. 트레이더와 생산자는 안정성을 원하며 달러가 이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한금융체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입지를 넓히는 대신 위기가 자신들이 벗어나려 했던 바로 그 금융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발이 묶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원유 수송 차단뿐 아니라 중국의 세계 무역규칙 재정립 시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산 석유마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압박이 국내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죠? 주유하려 줄도 못 서겠어요. 사람 너무 많고 저쪽엔 줄이 2개예요. 이쪽도 보세요. 사람들이 양쪽에 다 줄을 서 있는데도 여전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못 들어갔어요. 오후에 다시 왔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붐벼요. 주유소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도시에서 가격이 오르고 그 상승세가 전체로 확산됩니다. 트럭 운송 비용이 더 비싸지고 배송도 느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옮기는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에너지 문제로 시작된 일이 금방 일상적인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장을 볼 때 그 영향을 느끼게 됩니다. 기업들은 배송 시 영향을 받고 전체 시스템은 점점 더 빡빡해집니다. 일부 산업지역에서는 이미 불만이 쌓이고 있으며 연료비 상승과 관련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기업들은 지연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조차도 이것이 인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정도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동안 해외에서도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의 단순한 석유 공급국이 아니었고 1대1로 정책으로 중동 진출의 핵심 역할이 기대됐습니다. 중국은 인프라, 항만,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저렴한 석유와 GDK 원정적인 접근 여건을 통해 이 지역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동안 그 전략은 견고해 보였습니다. 제재로 인해 이란은 중국에 더 가까워졌고 그 덕분에 베이징은 위안화 기반 석유 거래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분쟁으로 이란이 혼란에 빠지며 계획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멈춰서고 파이프라인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으며 항만 확장도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강력했던 파트너십이 이제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흐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중국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비용이 오르고 공급망도 느려집니다. 해외에서 중국의 핵심 파트너십 중 하나가 최악의 시기에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나아가 영향력을 확장하는 대신 이제 두 전선에서 동시에 문제를 관리하는 데 발이 묶였습니다. 진짜 압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석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추진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성장을 보호하고 미래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갖기 위해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고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는데 왜 중국은 그냥 개입해 사태를 진정시키지 않을까요? 겉으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석유와 지정학적 위치, 서방 영향력 견제를 위해 이란이 필요하지만 자세히 보면 한계가 곧 드러납니다. 공개적으로 개입하면 미국과 직접 충돌할 위험이 있고 베이징은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는 세계 무역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를 위협하는 어떤 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걸프 지역 내 군사적 존재감은 이미 그곳에 주둔한 다른 군대들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힘은 무력이 아닌 자금에서 나옵니다. 투자나 대출, 구매는 가능하지만 분쟁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쉽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이 이란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지역 공급국에도 크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란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그 관계들이 악화되고 더 많은 석유 공급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개입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균형을 맞추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중국은 상황을 지켜보며 소폭 조정만 하고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은 피합니다. 이 사이 다른 나라들이 점차 영향력을 키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입지가 강화되어 선적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고유가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구도를 빠르게 바꿉니다. 이제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이들의 석유가 더 필요해졌고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더 큰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와 긴밀한 협력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란이 압박받는 사이 다른 산유국들은 영향력을 키우고 중국은 모두를 자기 편으로 끌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압박은 다른 선택지를 막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전 세계의 관심을 분산시켜 중국이 다른 곳, 어쩌면 대만 주변에서 행동할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압박이 중국 내부로 돌아오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불확실하고 비싸질 때 안정성이 최우선이 됩니다. 해외에서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특히 그것이 공급에 대한 압박을 더욱 심화시킨다면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결국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제력과 군사력 사이에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격차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상황이 심각해질 때 영향력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중국은 무역, 대출, 그리고 인프라를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구축해왔습니다. 세계가 안정적일 때는 이런 방식이 잘 통하지만 갈등이 발생하면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 작동하게 됩니다. 미국은 해군, 동맹, 주요 금융 시스템 통제로 여전히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국은 누가 공급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누가 행동할 수 있는지 주목합니다. 경제적 유대가 관계를 만들지만 이런 때에는 하드파워가 더 크게 작용하며 개발도상국 등 각국이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무역 협정과 투자에 집중했지만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보는 여전히 중요하며 모든 파트너가 이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중국은 신중하게 움직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차이가 각국이 누구와 어느 쪽에 설지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장기적인 압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계속 성장하려면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이를 큰 문제 없이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신중함을 유지한다면 비용은 높게 유지되고 압력은 천천히 쌓입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상황이 급격히 고조돼 빠르게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쉬운 길은 없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은 산업을 압박하고 성장을 둔화시킵니다. 이란과 같은 지역에 대한 투자는 불안정성이 확산되면서 더 위험해집니다. 공급 경로는 계속 노출되어 있고 자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상황이 진정돼도 시스템이 예전으로 복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길어지면 압박만 누적되고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시스템의 강인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망, 지정학 등 모든 것이 동시에 더 조여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쉬운 해결책이 없습니다. 결국 이란 전쟁은 베이징의 국내외 전략 등 모든 측면에 큰 악영향을 미치므로 중국에 매우 나쁜 소식입니다. 베이징은 이제 선택지가 부족하고 워싱턴이 주도권을 쥔 세상에서 공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이 게임의 규칙을 재편하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힘의 균형을 중국에 불리하게 기울게 하는 지정학적 타격입니다. 이 영상이 호르무즈 해협이 중국에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교통체증임을 알게 했다면 좋아요, 더 많은 분석을 원하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을 켜두면 다음 병목 지점 사태가 터져도 허를 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경계하세요.